재판정에서 녹음 파일이 흘러나옵니다. 어머니는 원룸에 보내면 돼. 연금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내자.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죠. 그 순간 아들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간 국밥집을 지켜온 윤정희 할머니,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60세 할머니가 불효자식들을 법정에 세운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환해지는 곳이 바로 정인의 국밥집이었죠. 윤정인은 올해로 60입니다. 30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호를 키우며 이 국밥집을 지켜왔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마다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단골 김씨 아저씨가 들어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뜨끈한 국밥을 내어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을 받아든 김씨 아저씨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역시 사장님 국밥은 약 같아요. 이거 먹으면 하루 종일 든든하다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고된 일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보람도 없었거든요. 정희야,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 민호도 다 컸고 직장도 안정적이라며. 오랜 단골인 옆집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정희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직 일할 만해요. 그리고 민호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손자 손녀 얼굴도 봐야죠. 민호 얘기가 나오자 정희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번졌습니다. 32살이 된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효성이 지극해서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30년간의 땀과 노력으로 정희는 제법 알찬 재산을 모았어요. 국밥집이 들어선 건물은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은행 적금과 펀드를 합치면 1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이었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무렵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며느리가 될 은주도 함께 왔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요. 은주의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을 내어놓았어요. 이제 좀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민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는 다른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은 10억이라는 재산, 그리고 매월 나오는 연금까지. 그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숫자였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이런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만 고마워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호와 은주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온 모습이 어딘지 진지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궁금한 듯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정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국밥집도 그만하시고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일할 만하다니까. 그리고 이 가게가 우리 살림 미천인데 어떻게 그만둬?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저희 명의로 옮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어머니,
저희를 믿지 못하세요? 민호가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버릴 사람들인가요? 은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키워주신 민호 오빠가 어머님을 소홀히 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저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저희만 믿으세요. 저희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나를 잘 모셔줄 거야? 물론이죠, 어머니.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면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청소도 빨래도 제가 다 할게요. 은주의 말에 정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30년간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서류는 언제 작성하면 되는 거야? 지금 바로 하면 돼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은주가 재빠르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 예금 통장명의 변경 서류, 심지어 연금 수급자 변경 서류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서류를 언제 준비했니?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끝이에요. 은주가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도장이 서류에 찍힐 때마다 30년간의 노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국밥집 건물, 10억 원의 예금, 연금 수급권까지 모든 것이 말이에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지내세요. 은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계산기가 들어있었고 화면에는 대출한도 조회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정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산 이전을 마친 후 일주일 뒤 정희는 30년간 살던 국밥집을 떠나 아들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민호가 안내해준 방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환경에 어리둥절했지만 아들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고마워, 민호야.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은주는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민호는 퇴근 후마다 어머니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정희는 이런 대접이 고마우면서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30년간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만 익숙했던 터라 돌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와요. 조용히 방에 계셔주세요. 은주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인사라도 드리려고 거실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은주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 집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와주는 분이라니요? 자신은 이 집의 가족인데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고생 많으세요. 친구들이 무관심하게 인사를 건네자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은주야,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아니냐? 나중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은주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 그게. 어머님이 시어머니라고 하면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희는 뭔가 이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국밥 냄새가 옷에 배어서 곤란해 죽겠어. 은주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코를 막는 모습을 정희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30년 동안 국밥집 하셨다잖아. 그 냄새가 몸에 밴 것 같아. 같이 있으면 나까지 냄새 날까봐 걱정이야.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냄새 난다고 생각하다니요. 30년간 깨끗하게 살아온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꼭 참아야 했어요. 이미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황에서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참아야지 가족인데. 은주가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논리가 이상했지만 정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황에서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퇴근 후 어머니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아들에게 며느리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준 자신이 이제는 냄새난다며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희는 자책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이사 온 지 2달이 지나자 은주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정희를 대하는 말투도 점점 사무적이 되어갔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만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병원에 가야 해서 집에 없을 거예요. 아픈 데라도 있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주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가 계산기를 들고 정희 앞에 앉았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님을 모시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은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 때문에 조퇴를 하거나 결근을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고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별다른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너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니?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알아서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에요? 은주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 약가, 생활비까지 합치면 만만치 않아요. 병원비?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어머님, 이제 60이세요. 정기 검진도 받으셔야 하고 영양제도 드셔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돈이에요. 은주가 메모지를 꺼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생활비 월 30만 원, 병원비 월 20만 원, 그리고 간병비 월 50만 원.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병비라고? 나는 환자도 아닌데 왜 간병비를 내야 하는 거야?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느라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아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고생 안 해요. 요양원에 모시거나 따로 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으니까 간병비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죠. 정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병비라니 자신을 환자 취급하는 건가요? 은주야, 나는 아직 건강해. 누군가 간병해줄 필요 없어. 어머님,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어머님이 느끼지 못하실 뿐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빠, 어머님께 간병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은주 말이 맞아요. 어머니도 이제 환자처럼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정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환자 취급하다니요. 민호야, 나는 아프지 않아.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만 부담할 수는 없어요. 어머님 연금으로 생활비랑 간병비를 내시면 돼요. 민호의 말에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연금 수급권까지 넘겨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 연금은 다 너희가 가져가겠다는 거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머님을 모시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은주가 계산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머님 연금이 월 80만 원이니까 20만 원만 더 보태주시면 돼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겨준 지 2달 만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내가 가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님,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일단은 어머님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하시고요.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모두 넘겨주었는데 이제는 간병비까지 요구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환자인가? 내가 정말 짐이 된 건가? 하지만 정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갈 곳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밤 정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병비 요구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은주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냥 통보하듯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정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와 은주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정희는 인사라도 하려고 일어나려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정말 힘들어. 매일 눈치 보이고 집에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은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 어머니 개인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빼내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어. 응, 대충 2천만 원 정도 더 있을 거야. 그것까지 합치면 제법 될 것 같은데.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통장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말이야, 국밥집 건물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은주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 건물 팔면 얼마나 나올까? 8억은 좋게 나올 거야. 그러면 강남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원룸에 보내면 돼. 요양원은 너무 비싸니까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리고 생활비만 조금씩 드리면 되잖아. 정희는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원룸에 보내겠다고요? 30년간 모은 재산으로 자신들은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정작 자신은 원룸에 혼자 살라는 거였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어떡해? 뭘 싫어해? 이미 모든 재산이 우리 명의로 넘어왔는데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연금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내면 좋을 텐데. 그러면 매달 80만 원씩 들어오는 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알아낼 거야? 간단해. 어머니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걸로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 조금 더 알아봐야겠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연금까지 완전히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계속 국밥집 하시면서 돈 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아까웠어. 그래서 효도한다는 명목으로 재산 이전받은 거야.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가 모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모시긴 뭘 모셔. 냄새나고 귀찮은데. 원룸 하나 얻어드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만 생활비 드리면 충분해. 은주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들어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나쁜 게 뭐야? 어머니도 원룸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 그리고 이미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말이에요. 정희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국밥집 레시피를 메모하려고 샀던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개인 통장에서 돈 빼는 거는 언제 할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치워야지. 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 알았어. 그리고 원룸 알아보는 것도 서둘러야겠다. 응. 최대한 싸고 작은 곳으로. 어차피 혼자 사실 거니까. 정희는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참,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괜히 소란 피우면 귀찮아져. 당연하지. 어머니는 끝까지 모르시게 해야 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끄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물 대신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0년간 아들을 위해 희생한 자신이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에게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녹음기였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들 부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일이 있어서 나가실 거죠? 은주가 일부러 묻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 통장에서 돈을 빼낼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니라 법무법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했는데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접수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평생 법무법인에 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로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윤정희님 맞으시죠? 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희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속은 것 같아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 아들 부부의 설득으로 모든 재산을 넘겨준 것, 그리고 어젯밤 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정희가 녹음기를 꺼내자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음기에서 민호와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국밥집 건물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어머니는 원룸에 보내면 돼. 어머니 연금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내면 좋을 텐데. 효도한다는 명목으로 재산 이전받은 거야. 녹음이 끝나자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효도를 빙자한 재산 편취죄에 해당해요. 정말요? 정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증여 당시에 거짓으로 어르신을 모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원룸에 보내려고 계획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는 기망에 의한 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여 무효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소송이라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게는 가족이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국밥집을 지켜냈는데 이제 내 재산도 내가 지켜내야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머니를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증여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반환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도 함께 청구하죠. 그렇게 해주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녹음 증거가 결정적이에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며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30년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그냥 빼앗기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옛날 국밥집 근처를 지나쳤어요. 아직 그대로 있는 간판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주가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갔다 왔어. 정희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죠? 은주의 관심 표현은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들은 후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고생했어. 정희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개인 통장 비밀번호 바꾸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가 깜빡하실까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민호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대화에서 나온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혹시나 해서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머니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인지. 정희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표정은 감췄습니다. 괜찮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그래도 제가 도와드리는 게. 괜찮다니까. 정희의 말투가 단호해지자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방에서 소송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며칠 후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아들 부부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은 것은 그들이었으니까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민호와 은주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계획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호가 소송장을 들고 정희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보면 알 거 아니야.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하세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원룸에 보내겠다고 한 게 오해야? 내 연금 통장까지 빼앗으려고 한 게 오해야? 정희의 말에 민호와 은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들었어. 너희들이 한 말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었다고. 그 순간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정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결판 내자. 재판 당일,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민호와 은주는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부터 증여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효도를 빙자해 원고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기망에 의한 증여로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진짜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건물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 어때? 민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원룸에 보내면 돼. 요양원은 너무 비싸니까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리고 생활비만 조금씩 드리면 되잖아. 은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연금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내면 좋을 텐데. 그러면 매달 80만 원씩 들어오는 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객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효도한다는 명목으로 재산 이전받은 거야.
어머니가 계속 국밥집 하시면서 돈 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아까웠어. 은주의 이 말이 나오자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시긴 뭘 모셔. 냄새나고 귀찮은데. 원룸 하나 얻어드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만 생활비 드리면 충분해.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 원고를 모시겠다는 약속은 지킬 의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이 이미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부동산 상담 기록도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자 피고 측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히 효도를 가장한 사기 행위입니다. 증여 당시 거짓 약속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 명확합니다. 민호와 은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첫째,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증여 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확인합니다. 정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둘째, 피고들은 원고에게 국밥집 건물과 예금, 연금 수급권 등 모든 재산을 즉시 반환하라. 셋째,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연대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끝나자 민호와 은주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정희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30년간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법정을 나서면서 정희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의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정의는 다시 옛날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이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희 사장님, 옆집 순자 언니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소문은 들었는데. 응, 돌아왔어.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그럴 줄이야. 순자 언니가 안타까워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만 보려고. 정희는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긴 했지만 가마솥과 테이블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터 해야겠네. 정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손때가 묻은 이곳을 다시 정리하는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며칠 후 국밥집 앞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인의 국밥집 재개장. 매주 토요일 무료 국밥 나눔의 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진짜 다시 여신 거예요?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 국밥이 그리웠다니까요. 단골들의 환영에 정희는 뿌듯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진짜 가족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어요. 재개장 첫날,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역시 여기가 내 자리야. 정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단골인 김씨 아저씨였어요. 사장님, 정말 돌아오셨네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내어 놓았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어요. 역시 이 맛이야. 사장님 국밥을 못 먹어서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국밥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정희의 복귀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가족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따뜻하네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토요일 무료 국밥 나눔의 날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마음껏 드세요. 정희는 웃으며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은 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요.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정희는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마음이라고 느꼈거든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였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은주와는 이혼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진짜 효도하겠어요. 하지만 정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호야, 이미 기회는 끝났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어머니.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게. 국밥 한 그릇은 언제든 먹으러 와. 정희는 차가운 듯 하면서도 따뜻한 말을 남겼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국밥집을 떠났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국밥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나는 환자가 아니야. 간병비 낼 사람도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사장이야. 정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밤거리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30년간 이 자리를 지켰듯이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이튿날 새벽 정희는 또다시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처럼 정희의 새로운 인생도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국밥집 창문으로 비치는 새벽 불빛에는 정희의 단단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도 무시당하지도 않을 강인한 여성의 눈빛이었죠. 이제 정희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아껴주는 동네 사람들과 자신이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국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든 이들이었어요. 정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